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모처럼 많은 분들께서 편안한 주말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이 찐 반등의 시작인지 아니면 마지막 탈출 기회인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해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다들 좀 괜찮은 주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물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알트코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 오르는 가격대를 보면 그래도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가격대로 봤을 때 지금 오른 게 간에 기별 정도 갈 정도의 오름인 것 같아요. 떨어진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완전히 찐반등이다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에는 그렇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오름의 추세를 조금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스탠스를 어떻게 다시 이게 찐반등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 부분에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추세로 보여야 저희가 이 찐반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코인 한수님과 좀 더 자세한 비트코인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에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정말 이게 다시 새로운 시즌 4의 오픈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라서 0.282 라인이 이제 3.9K 부근, 39K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이제 매물대는 이제 0.382 라인이 43,000달러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3,000달러를 강하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정말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추세 잘 확인해 주면서 투더 골드문 오늘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주말 사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한수님. 일단 악재가 없는 게 또 악재가 되겠죠. 일단 너무 잘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악재에 의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호재가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 이렇게 글로벌한 이벤트는 진행 중이지만 그 위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는 여전히 또 뜨겁게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이라도 침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고 2주 후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취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보다는 외교적인 행동을 좀 취해서 그럼 좋게 풀어가자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고 일단 미국 자체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대치는 서로의 합의가 없지 않은 이상은 서로의 스탠스가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에 의해 우크라이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중간에 껴서 아주 피 터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의 나의 그 지지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싫어하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다음에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자기 천연가스 자원을 이용한 권력 다툼을 조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상태가 서로 좀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벌어질지에 따라 아마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어느새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좀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메타가 실적이 안 좋았죠.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이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매도해서 이거 암호화폐 영향이 당연히 줄 거고 나스닥도 무너질 거야. 커플링이 일어날 거니까 많은 하락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심각하게 지금 시장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도 좀 이렇게 그 심리 작용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뭐 금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큰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또다시 또 크게 좌지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기업들이 일단 실적 발표를 할지 뭐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은 뭐 펠로톤,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디즈니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앞다퉈서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여기서 뭐 딱히 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업을 가담하는 체입이 크게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나쁘게 그리고 안 좋게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특정 기업만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나스닥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 커플링 돼가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더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월 10일이죠. 2월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발표를 보면서 다시 이 비트코인 만약에 좋게 나왔다. 비트코인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는 조금 더 찐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와 실적 발표를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폐막 전에 러시아 공격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금리 인상은 3월에 사실상 확실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별로 실적이 좀 중요한 장세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악재는 아무래도 조금 해킹 관련 이제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남아있는 악재는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악재들을 이제 개별 거래소에 이제 악재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죠. 디파이 섹터입니다. 디파이 국내 이제 디파이 클레이 스왑이 이제 최근에 해킹을 당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하면서 약간 22억 원 정도의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빼돌림을 당했었는데 여기 해킹 수법은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하이테킹이라는 이제 공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설정해주는 이제 라우팅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이 경로를 제대로 된 경로가 카카오 쪽이 아닌 나의 개인 그 해커들의 주소로 이제 보내는 식으로 이제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야 하는데 이정표가 이제 조금 잘못돼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식으로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해킹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약 7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수차례 이런 공격이 감지가 되었었고 지금 해커들이 사용한 이 지갑 같은 경우는 약 1개월 1월 4일 날 이제 새롭게 생성된 지갑이라고 합니다. 지갑 생성이 1월 달에 있었고 2월 달에 공격을 했다는 것은 그 기존부터 계속 치밀하게 이 클레이 스왑을 해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제킹, BGP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이제 공격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통신사 ISP를 해킹해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카카오 서버로 가는 요청에 이제 해커들이 SDK라는 이제
해킹 툴을 심어가지고 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면서 지갑으로 정상 지갑으로 가야 되는 325개의 지갑에서 407개의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카카오 측의 해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해커들은 이 악성 코드에다가 다코드라는 이제 글로벌 해커 조직의 약간 시그니처를 남겼는데 이게 정말 이 해커들이 다코드라는 시그니처를 남긴 해커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이걸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호 코드를 남긴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디파이 자체가 정말 탈중앙화되고 완벽한 보안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풀 예측이라든지 뭐 스테이킹 같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완벽한 보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 자체가 이제 해킹이 되고 뚫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조금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조금 불안에 떨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22억 원.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 있는 피해 규모이지만 이게 지금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적은 규모고요. 만약에 카카오 측, 서버 측에서 조금 뒤늦게 발견했다면 피해 규모는 정말 어마무지하게 커지겠죠.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디파이 금융에 대한 보안 서비스 기술력에 대한 조금 기술력 상신, 향상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런 해커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더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방금 22억 규모였는데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한번 웜홀이 해킹이 되는 이슈가 있었죠. 일단 웜홀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다른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이제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과 함께 이제 탈중앙화 디파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한 솔라나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웜홀 공격으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되게 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3억 2,500만 달러의 이 랩 이더리움이 약 12만 개 정도 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랩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ERC20 토큰 사이에 이제 거래를 지원해주는 이제 자산으로 이 랩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대1로 자산이 가치가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해킹을 당했었는데요. 최근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할 때 오류 이슈도 있었고 되게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솔라나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해킹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솔라나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 알려주면서 장중에 이제 13% 이상 이하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제 이 재단 쪽에서 우리가 해킹당한 이 피해 금액들 그대로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술력 강화에 대한 재고를 말하면서 조금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클레이튼도 비슷해서 이런 최근에 또 위메이드가 출시한 이제 탈중앙화 금융 뭐 클레바에서도 이자를 뭐 627억 원 규모를 잘못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지급하는 등 조금 이런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술력 강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는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기술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이런 모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약 7% 정도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7% 이상 물가가 올랐다는 건데 여기에 동반해가지고 최근에 고용 지수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자리도 여기에 동반해서 46만 개가 조금 증가를 하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약 5.7% 정도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 회의 굉장히 뭐 지겨울 텐데 1월 달에 있었던 게 2월은 없고요. 3월 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FOMC. 그래서 3월 달까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때문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비트코인 완벽하게 딥커플링 되어가지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된다면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신흥국 증시가 조금 선반영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 지금 좋지 않고요. 중국도 지금 소폭 하락 중입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오늘 나스닥 증시도 조금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파른 상승, 기존의 이제 하락분을 되돌릴 만큼의 상승분을 보여주려면은 이런 FOMC 회의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고용 지표도 좋고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충분히 0.25가 아니라 0.5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달쯤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디커플링 돼서 잘 올라가고 있지만 3월쯤에는 조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심해질 수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디파이 쪽 클레이 스왑이나 솔라나 관련해서 해킹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일단 호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괜찮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봄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때가 됐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기에 올해 일단 디파이랑 웹3 관련해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씩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예전에 2010년이죠.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그때 또 한창 추운 겨울이 왔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자산으로 좀 커졌다. 몇십 배나 커졌죠.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도 커졌고요. 가격도 뭐 이미 뭐 천차만별하게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좀 더 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죠.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가 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걸 투자를 하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너무 리스크가 크고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샌가 올해부터 그리고 작년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서서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조금 더 큰 이제 뭐 신뢰할 만한 기업들과 이제 은행들이 조금씩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럼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비트코인의 이게 투기적인 성격이 완화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변동성이 그 다음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참여가 주 요인이 된다라는 뜻이죠. 기관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뜻은 이 코인 자체에 좀 더 가격 관련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짊어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관 참여가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참여가 한다는 뜻은 이제 많은 잘 훈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투자 집단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래부터 올라왔다라는 뜻은 그 바이더 DB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서 올리자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1월달 비농업 고용지수에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월 4일 날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4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고용지수가 발표 너무 좋게 나왔죠.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패드가 추구하는 고용률이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패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3월 중순에 FOMC가 있는데 이때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자, 고용률이 좋은데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고 맞추는 건데 그래서 10시 반에 발표를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언제 많이 올랐냐면 12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12시부터. 아마 12시부터 오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전에 안 좋았던 일단은 메타에서 안 좋았던 이 실적 발표를 아마존이 커버하는 형태를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이제 관련 세금 면제 관련 이슈도 나오면서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용 지표도 좋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스닥이 힘들지 않네. 메타가 저렇게 꺼졌어도 지금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레 겁먹고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12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 그날 하루만 해도 한 10% 상승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비농 고용지수 하나만으로 호재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뒤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이겠죠. 현물 ETF 스윙 같은 것도 아마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또 엄청난 상승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전에 제가 악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재와 악재 그다음에 실적 발표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월 10일 날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좀 무시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냐? 아니냐?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아니냐? 금리 인상을 포인트를 좀 정할 수 있는 좀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발표를 좀 보고 그날 밤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닥에 떨어질 때 사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호재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가격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좋은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면 시장에 큰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호재는 미국발 호재입니다.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주신 정말 강력한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암호화폐 소액 결제 시에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되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이제 소액을 결제할 시에 자본 이득세를 면제해주는 이 조항을 담은 이제 법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여기서 자본 이득세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본, 내 자산을 약간 매각할 때 나오는 그런 이득이 있잖아요. 그런 이득에 있어서 조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내 자본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뭐 기업 같은 거, 이제 뭐 파트너스 지분, 이런 것들을 특허권,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때 나오는 이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서는 가상 자산으로 만약에 내가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 때 시세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 이익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금 세금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상 자산에 있어서 요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금의 이제 리미티드 한계는 $200 정도라고 해요. $200면 약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뭐 평소에 일상적으로 어디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뭐 햄버거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보통 이제 20만 원 선이 잘 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세계와 정말 잘 맞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 세금 면제를 해주는 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의 편의의 결제성을 조금 높이고 앞으로 우리 이 시장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잘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으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금 이러한 변화를 파악해서 이에 맞춰서 세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야놀자 밀크 코인으로 내가 뭐 결제를 했는데 결제 이후에 내 밀크 코인이 더 가치가 올라가지고 조금만 덜 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이런 간편성이 조금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결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그다음 호재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가지 확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확인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 그 매물대를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 그로스케일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등의 정말 굴지의 그 암호화폐를 추구하는 이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대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 바닥권 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그 밑에 바닥권은 최근 지난 5월이죠. 작년 5월에 이제 헝다빔을 맞았던 이제 29K 부분인데 이번에 하락의 마지막은 쌍바닥을 찍어준 이 바닥은 34K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기존 이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매수한 이 평단가는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금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로 한 번 더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위에 우리 넥슨이나 우리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48K 부근에 조금 높은 위치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지만 그 밑에 다른 미리 선점한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도 그 현재의 매물대 밑에 살짝 밑에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점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즌 1 때 2018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즌 1이 한 번 있었고요. 작년 이제 헝다빔을 맞기 전에 작년 부처빔을 맞기 전에 시즌 2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시즌 3이라고 본다면 이번 시즌은 좀 더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즌 4가 새롭게 조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주식과 난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생태계랑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최근 기업들 보면은 메타버스 다들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로 쇼핑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쿠팡으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TV, 홈쇼핑으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나는 이면 말고 이 뒷면도 보고 싶고 좀 입체적으로 3D로 보고도 싶고 정말 내가 정말 즐기고 정말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쿠팡 같은 아주 결제가 간편한 그런 서비스도 있죠. 그리고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결제하기가 지금은 살짝 까다롭습니다. 전화를 해서 직접 뭐 카드 번호를 눌러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메타버스 상으로 이런 쇼핑 플랫폼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면은 내가 정말 메타버스 상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3D로 다 확인을 하고 물론 아직까지 뭐 냄새 부분이라든지 뭔가 촉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디테일이 떨어지지만 최대한 확인을 하고 결제도 바로바로 내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면 굉장히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커지는 생태계에 동반되려면 지금 5G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게 6G로 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디커플링 이렇게 난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디지털 금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투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추운 겨울을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살펴봤는데요. 일단 세금 면제 관련된 이슈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